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세 번째 옥중 조사가 서울구치소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 방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어느덧 세 번째 조사고요. 어느덧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미대선 어느덧 성시호 앵커 이제 정말 딱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1일 남았죠? 31일 남았으니까 내일이면 정말 딱 한 달. 31일은 한 달이네요. 네, 한 달이 할 얘기가 남았는데. 오늘도 참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정미경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정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네. 뉴스들 중에 저희가 좀 엑기스만 좀 꼽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제 옆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판넬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충심과 배신 사이입니다. 충심과 배신 사이.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자, 이대로면 징역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정미경 의원께 첫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좀 내부 균열 조짐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쪽의 변호인단은 유영하 변호사 저 사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좀 독단이 심한 것 아니냐.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부터 네. 사실 유영하 변호사의 문제 있다는 거는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죠. 지금에서야 비로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너무 충실히 사실 좀 알았어야 되는 너무 문제인데. 늦은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언제 등장했죠? 우리 앞에? 이 사건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 여성 대통령 얘기하면서 기자들 앞에 왜 검찰 맞아요. 처음에 박근혜 하면서. 대통령 검찰에 사생활 이야기하고 그랬었죠. 예,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 조사 했을 때 사생활 얘기하고 여성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1차로 미룰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납니다. 근데 네.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였냐면 최재경 민정수석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등장했을 때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은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겠구나. 원래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누가 잘할 수 있는지 이거 전문적으로.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독점한 상태에서 네. 그렇게 막 여성 대통령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최재경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군요. 뒤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서성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데 지금 같은 변호 방식으론 징역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상황이 됐는데 답답한 박 전 거죠. 대통령 오늘도 유영하 변호사만 쑥 들어가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서성근 네. 변호사 말도 부적합한 게요. 네. 그럼 이게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이 잘못되고 구속됐습니까? 제가 보기에 변호사 바꿔도 본질, 국정농단의 본질이 크면 그렇게 네. 어차피 이건 징역형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이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요. 왜냐면 그분이 헌재 변호사는 아니에요. 근데 헌재 불출석을 강하게 또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 특검. 좀 이게 이런 데는 원래 수사를 응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탄핵 사유도 잘 보면 헌법 수의 의지가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계속 불응한 거. 이런 부분이 이게 문제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박 대통령의 평소의 정치 형태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 재판을 보면 평소에 정치도 보면 딱 첫 건 한두 명. 믿는 사람에게 계속 믿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나 우병우 네. 이런 것처럼. 그럼 이게 네. 변호사도 아마 배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네. 유영하 변호사에게 2007년부터 오랜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성심, 예. 법률 지식보다 이런 걸로 이렇게 가는 게 평소에 어떤 정치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만 좀 네. 생각이 틀린데 왜냐하면요.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요.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한테 정확한 지식을 네. 정확한 정보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야했을 겁니다. 탄핵 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놓치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어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잘못된 법률 그 전문가의 그 네.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말만 어떤 듣고.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까 서 변호사가 왜 징역형도 나올 수 있다. 네. 네.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나올 수 있다. 무기징역 가능성까지 예.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하 그 변호사와 관련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한테 사실상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영하라는 사람이 뭐길래 이럴까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된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영하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하 저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정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구나 아마 이해가 가셨을 텐데 그러면 최 교수님 예.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평소에 지금 어떻길래 저렇게 변호인단 내부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지 봤더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예.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을 그냥 묵살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서성건 변호사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 탄핵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화도 되고 구속되기 전까지 참 구속되기 전까지는 연락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구속된 이후부터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공유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만나고 와서 전 대통령 만나고 와서 네. 얘기한 내용을 변호인 단에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랬다고 그러거든요. 전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변호인 단인데 같이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 혼자서 지금 선임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법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서성건 변호사가 또 뭘 얘기했냐면 양쪽이 다 답변 내용들을 준비했대요. 네. 예를 들면 검찰 조사받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냐. 유영하 변호사가 만들어 온 답변서에 보면 모른다. 나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네. 모르쇠 주장을 하는 걸로 다 답변이 돼 있었대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아니다, 모른다로 모르쇠로 간다고 하는 것은 네.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무시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변호인들의 목소리나 주장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예. 유영하 변호사만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저런 검찰 조사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정미경 의원님.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이미 다른 증거랑 다른 사람의 진술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나와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그냥 발뺌하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네. 검사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해요. 인정할 건 깔끔하게 하고 인정하고. 인정해주고 네. 나머지 지점에서 방어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잘못됐다. 그럼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니까. 네. 근데 그런 네. 전략이 아니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모든 걸 처음부터 부인해 끝까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만 나쁜 사람으로 되어져요. 근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저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럼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속으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들 그럼 지금 변호인 안 바꾸고 싶어서 안 바꾸냐. 좋은 변호인 우리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들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소위 내로라는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박근혜 않으시는군요. 대통령이 사람이 예. 없어가지고 음.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판받을 때 그때 대리인단을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힘 있고 경륜 있는 변호사들 다 납두고 왜 박 전 대통령만 좋아하고 박 전 대통령을 호위하려고 하는 이른바 호위무사들만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도록 했는가? 네.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방금 전에 이제 2008년도 총선 때 유영하 변호사가 총선 출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응원 메시지 같은 예. 거 보낸 거잖아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국회의원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을 정치인을 칭찬하는 거 처음 본 것 같다는 네. 느낌까지 네. 받아요. 아마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런 메시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안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만큼 네. 사실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의 용인술이 딱 저러하다. 음.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 어떤 문제들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 네.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은 진짜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었다. 네. 그 스타일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딱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도 정치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법률적인 문제로 대응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법리적으로 논쟁을 그렇군요. 펼쳐야 네. 되겠죠. 정 의원님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것처럼.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유영하 변호인에 대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들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누가 등장할까요? 보겠습니다. 최순실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성시원 앵커, 우리가 이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죄수의 건데, 딜레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가정이지만 나중에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인정을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과 혐의를 부인하면 자기만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수의 딜레마. 제가 네. 보기에 그 게임 이론에서 노는 고전적 사례가 죄수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요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를 한마디로 하면 둘 다 이게 부인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되는데 네. 본인만 부인하고 상대방 인정하면 네. 최악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게 둘 다 불게 된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둘 다 불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인정해도 뇌물은요, 네.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게 둘 다 자백해도 형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힘들고요. 두 번째, 뇌물죄의 성격이 있어요. 네. 뇌물죄는 이게 신분범이에요. 네. 이 말은 이게 최순실이 혼자 아무리 돈 받아도 범죄가 안 되고 대통령과 이게 공범, 즉 공무원하고 공범일 때만 이게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게 한 명이 인정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은 죄가 안 되고 최순실만 인정하면 이게 뇌물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게임 이론하고 좀 틀리고,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게 뇌물은 워낙 형량이 높아서 둘 다 끝까지 부인하는 걸로. 끝까지. 대통령도 이게 부인하고 최순실도 부인하고 이래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죄수의 딜레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 맞는 게임이로는 사슴사냥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슴사냥 게임은 네. 어떤 거예요? 토끼하고 사슴을 잡는데 네. 사슴을 잡으면 대가를 많이 주고 토끼를 잡으면 대가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랑 사냥꾼이 두 명인데 음. 옆으로 토끼가 후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두 사람이 토끼를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최순실도 인정하는 거고 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근데 과연 최순실이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가, 지금의 압박감을, 그게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최순실이 그동안 뭐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등등에 나타났을 때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약간 또 유추가 가능한 대목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최순실의 저희가 육성을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의견서만 조금 됐을 뿐이라고. 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런 생각도 없고, 증인,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증인.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글쎄요.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 목소리 들으면서 참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렇죠. 음. 그런데 사실 최순실 씨가 지금 남부구치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박 전 대통령과 멀어진 거리만큼 저가 생각하기에 심리적 동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변호사님. 최순실 씨는 심리적 동요를 처음부터 저는 느꼈을 거라고 직감적으로 처음부터요? 많이 느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는 변호사랑 상의하면서 아마 끝까지 부인 전략으로 계속 갈 거예요. 네. 다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딱 깔린다면 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이제 마지막 전략을 살기 위한 전략을 피겠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 보면은 최순실과 관련돼서요. 최재명 교수님. 예. 저희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뉴스를 한참 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최순실한테요. 팬레터가 지금 답지하고 있다는데 최순실도 팬이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남부구치소로 네. 갔잖아요. 네. 남부구치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마 퇴소를 했나 봐요. 거기 이제
아마 형이 끝나서 늦지 않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남부구치소 있을 때에 네. 최순실의 그 수임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수임 번호가 있죠. 네, 그 번호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구치소에 있는 몇 명의 뭐 그분 표현을 그대로 하면 잡범이 있었다라고 아.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존경한다, 대단하시다,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팬레터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자기가 볼 때는 정말 큰 거 한 건 했잖아요. 범죄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쁜 짓이지만 네. 범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야, 저 정도로 큰 건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걸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네, 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돈이 많다고 지금 숨겨놓은 돈이 엄청나게 재력가라고 많다고. 막 그렇죠. 소문이 나 있으니까. 혹시 나가서 저 사람하고 손잡고 한 건 더 할까? 이런 아마 의도 때문에 팬레터를 보낸 것 같은데 참 이게 뭐랄까요? 뭐 이번 앞으로 뭐 정말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맞아요. 것도 생기고 이건 정말 잘못된 왜곡된 팬심이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들이 이게 존경받거나 추앙받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는 것 자체가 사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아니, 잠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제소자가 최순실에게 보냈다는 팬레터인데, 대단하시다. 출소하면 찾아뵈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 제소자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뭐- 보면 이게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네. 연쇄살인범도 이게 팬레터 오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출소하면 찾아가겠다 했는데 언제 출소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한 10년 제가 내에 봤을 출소가 때는 불가능할 것 거다. 같은데. 글쎄요. 좀 기약이 없어 보이긴 그렇죠. 이게 합니다. 그 지금 혐의만 봐도 10년 이내 출소는 힘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성시현 앵커도 얘기했지만 그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6일 그제 이제 그렇죠. 남부구치소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이 남부구치소는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시설도 좋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약간 호텔급 뭐 구치소로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실제로 가보신 그래요? 적 어떠세요? 저는 이게 있으시죠? 제가 많이 가본 제가 하는 게 맞는데. 아, 남부구치소 많이 이게 가보셨어요? 그 영등포 근처에 네. 있다가 이게 옮기가 2011년도 옮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설이 좋은 거는 사실인데. 아, 시설 좋긴 그런데 해요. 그러나 재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설 좋다고 이게 꼭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할 때.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좋으면 감시 시설도 좋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는 서울구치소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찌됐건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그제. 근데 저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싶은데요. 이런 이제 소식도 좀 전해졌어요. 네. 정미경 의원님. 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J의 그 이미경 부회장 있었잖아요. 네. 최순실이 이미경 부회장을 탁 꼭 집어서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저 XXX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퍼부었다면서요. 저 사람은 좌파 성향의 사람이야. 이런 게 이유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은택 차은택. 씨 아시죠? 네, 알죠. 예, 차은택 씨가 아마 특검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재판에서 이제 드러난 것 예, 같더라고요. 재판에서 이제 드러난 게 지금 나왔더라고요. 진술서에 있는 내용이 네. 지금 재판 과정에 나왔는데 그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이미경 CJ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화도 맨 좌파 영화만 만들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제 콕 찍어서 아마 그분에 대해서 그 나쁜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론 네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그 여성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많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서양희 변호사의 서양희 경우에도 변호사. 처음에는 만사 올통이라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근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친인척 비리 이걸로 이렇게 끊어놔요 관계를. 네. 그러니까 네. 이미경 회장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하게 뭔가 여성으로서 더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경 부회장한테 XX 미친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자막 아마 상상해 보시면 저런 욕설을 했단 말이야 아마 감이 잡히실 텐데 최순실이 해도 너무하네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 CJ 이미경 부회장한테 사실 이 최순실이 좀 심기가 불편했던 게 왜 CJ에서 그 발급하는 스타카드라는 게 네, 있대요. 스타카드 스타카드. 있죠. 네. 이거 일반인들은 잘 발급이 안 되는 네. 카드인 것 같은데 예. 최순실이 나는 그게 있는데 내 지인들한테 그것도 좀 이미경 부회장한테 해서 좀 발급을 해줘 그랬는데 아마 이미경 부회장이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최순실이 거기에 심기가 좀 이제 불편해서 이미경 부회장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스타카드란 게 연예인들이나 유명 그 운동선수들한테 발급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면 아주 그 지난번에 이 TV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연예 프로그램에서 김구라 씨하고 이윤석 씨가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네.
김구라 씨하고 이윤석 씨 제어하는 가운데 이 CJ 스타카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때 김구라 씨가 나는 있는데 이제 이윤석 씨한테 너는 없느냐 했더니 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만큼 너는 유명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네. 유명한 사람한테 제한적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웬만한 CJ 계열의 음식점에 가면 대부분 할인 혜택이나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한 카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것만 있으면 영화 같은 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와서 보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고 CJ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CJ 계열에서 운영하는 회사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 영화관에 오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네. 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도 고위 공직자들이나 유명인들에 대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최순실이 본인은 또 어떻게 받았나 봐요. 또 어떤 형식으로 협박에서 본인은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런데 네. 그걸 근데 왜요? 회사 입장에서 아무나 막 맞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희소성이 가치인데 희소성을 떨어뜨린 일인데 갑질을 해도 별 이상 갑질을 다 하네요. 아니 회사를 협박해서 자기 그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갑질이 정말 저분이 맞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아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뭐가 유추가 되냐면요. 그 최순실 씨는 그 이미경 부회장을 직접 알든 아니면 CJ의 누군가를 알든 아무튼 알아서 저런 카드를 쉽게 발급받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이였다라는 네.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한순간에 감정이 탁 뒤틀리니까 더 막 욕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CJ는 문화융성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그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고 네. 그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화 관련해서 자기가 뭐 마음에 수틀리면은 그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 찍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 걸 마음대로 얘기하고 다닐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게 바로 권력을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줬다고 하는 한 증거일 수 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요. 한 기업에서 발급해주는 이 스타카드요. 스타카드까지 욕심을 부렸다고 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국정농단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그거 생각하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는데 어쨌든 이 주제는 이쯤 하죠. 네. 다음 키워드 다음 주제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세 번째. 자, 배신의 아이콘에 이어서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해코지가 두렵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재용 부회장이 해코지가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해코지 받을까봐 두렵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네. 이제 사실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쨌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지만 본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본인 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뭐 해코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실은 특검이든 검찰이든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 사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때 당시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협적인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네. 그러면 뇌물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죄가 얘기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코지라는 단어는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법률 변호사, 네.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뇌물이 아니다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 예, 말은요? 표현만 바꾸고. 난 뇌물을 있잖아요. 제공하지 않았다. 네, 난 뇌물이 아니다, 강요다. 얘기하고 싶은 예. 거. 조금 더 이게 부연 설명하면요. 네. 예를 들어 이게 검찰은 기존의 검찰은 강요를 했고 네. 그다음에 특검은 뇌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판례를 보면 강요하고 뇌물의 양립은 가능해요. 네. 옛날 판례 보면 이게 공갈 사기하고도 뇌물이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은 그냥 뇌물이 아니고 이게 제3자 뇌물이잖아요. 네. 재단은 네. 제3자 뇌물에게 부정한 청탁을 먼저 해야지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강요가 돼버리면 이건 뇌물이 안 돼요.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음. 그래서 이게 저는 강요냐 뇌물이냐 이게 아주 특검 삼성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 아주 앞으로 치열한 법적 논리가 벌어질 것 같아요. 세계의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냐. 이거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K스포츠재단은 하고 미르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삼성이 얘기할 논리가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순실 씨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뇌물죄를 적용한 것인데 네. 최순실 씨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해코지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네. 삼성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뇌물죄와 관련해서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삼성의 논리를 새롭게 삼성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예.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흥미로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제 이제 첫 그 공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박영수 특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상진 전 삼성전자 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의 진술을 하나 공개했는데, 재밌어요. 20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 거예요. 30분 동안. 근데 15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승마 얘기만 하더라. 네. 이 얘기가 참 압권이에요. 이 부회장이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독대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엄청나게 이제 레이저 빔을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답이 있는 방법도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특검에서는 그 15분 동안, 그러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콕 찍어서 얘기했다. 네. 네. 요것만 보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청탁. 네.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특검 박영수의 네. 논리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어하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뭐냐면 만나긴 만났다. 그리고 15분 동안 승마 얘기한 거 맞고 정유라 지원 얘기한 거 맞다. 그런데 레이저 때문에 나는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네. 준 거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고 나는 네. 강요다. 강요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레이저, 해코지. 그래서 네. 삼성은 피해자다. 근데 이렇게 이게 창과 강조하는 방패는 거군요. 이렇게 해야 돼.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창과 방패는 인정하잖아요. 일단 음. 그렇게 말한 거는 맞다. 그런다 해코지 당할까봐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하는 사람과 네. 충신으로서 그냥 심기 변호를 하는 사람과 차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배경이 있는 얘기잖아요. 네. 이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짧게 2014년 9월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독대를 하잖아요.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승마 회장사를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마 지원을 하라고 얘기하고 그 이제 포괄적으로 승마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사이에 최순실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지원을 안 한 거죠. 네. 2015년 7월 25일 날 2차 독대를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레이저 눈빛을 막 빡빡 쏴가면서 왜 승마 지원하라 그러는데 정유라한테 지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우린 강요와 협박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논리를 지금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레이저 빔을 쏘면.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무서워하는 뇌물 거죠. 아니라니까요. 네. 자,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 얘기 나왔으니까 서 변호사님. 이재용의 재발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범수 생활을 이어가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얼마나 그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겁니까?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저는 구치소 이전에 네. 수사받을 때도 이게 뭐 음식을 시켜주면 잘 먹고 네. 저는 이게 그 재벌 오히려 삼시지만 오히려 이게 소탈한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잖아요. 모범수 이재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침구류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식사도 사실 좀 적응이 안 될 법한데 다 먹고 또 운동장만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운동장을 굉장히 뭐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고요. 달리기를 열심히 한대요. 네, 달리기. 그래서 모범수, 적응의 왕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이게 상당히 의외의 네. 모습인데 네. 예를 들어 이게 조윤선 수석 같은 분은 식사도 못하고 이게 귤로만 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 보통 교도소에 가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저런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평가하고요. 예. 어차피 이게 재판은 재판대로 하더라도 저런 모습은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니 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이 안에 있을 때 못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나가도 예. 삼성의 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출소를 출소를 해도 아니 그러니까 부회장이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아무튼 삼성의 기본적으로 황태자이잖아요. 예. 오히려 빨리 나가서 조금 경영생활을 하겠다는 좀 그렇죠. 의지가 더 붙을 수도 내가 있겠네요. 차라리 이 안에서 네. 내공을 쌓고 나겠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잘 있고 조윤선 전 장관은 좀 틀리죠. 네. 왜냐하면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윤선 전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한 석 달 만에 보니까 조윤선 전 장관 저희가 화면 준비된 게 있어서 아마 잠시 후에 보시게 될 텐데 정말 석 달 만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맨 좌측의 모습은 구속 수감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이제 구속이 돼서 첫 번째로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특검에 불려 나와서 조사받을 때고요. 최근 지난 6일 그제의 모습인데
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예.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 수척해진 모습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빛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리고 네. 뭐 귤만 먹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본인이 다이어트 하면서 많이 탄수화물을 별로 섭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예.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구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본인이 식사를 좀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공된 식사를 다 비우잖아요. 늘 서 변호사 얘기하시는 것처럼 1,440원이 적은 게 아니다. 네. 품질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음식을 다 먹지만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정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네 번째 키워드는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공개하겠습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가슴 아프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저런 모습은 전 정말로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우전석 맞습니다. 항상 기자들에게도 굉장히 아, 까칠한 걸로 유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요. 처음으로 고개를 고개를 숙이고 숙였고 허공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대통령님 하면서 슬프고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하는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많은 모습이 엿보이는 출석이었어요, 그제가. 뭐 이걸 한 사람만을 위한 뭐 그 자기의 존재 의식을 갖고 있는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전석 뭐 한때는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정도로 힘이 강했고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비춰졌던 모습들 보면 레이저 막 쏘고 고개 빳빳이해서 목에 깁스한 것처럼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였는데 네. 결국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친정인 검찰한테 다시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의 우병우 라인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을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 다시 그 검찰 손에까지 특검을 거쳐서 넘어와서 그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신세가 됐다? 네. 이게 아마 정권의 비판적인 네. 이런 표준수사, 그 다음에 검찰의 인사농단 이런 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검찰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꼬리자리로 끝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입니다. 예. 우병우 정 의원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죠? 아니,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레이저를 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게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언제 청구하냐잖아요. 근데 그제 조사 받았는데 그러게요. 아직까지 한다 하면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네. 지금 계속 똑같아요. 이르면 내일. 네. 또 내일 지나면 또 이르면 내일. 내일. 아마 계속 이러지 네. 않을까 싶은데 예, 그게 이렇게 늦어지는 왜 거예요? 그러냐면 예. 지난번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랬죠. 청구했는데 발부가 네.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검찰에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한다는 건 재청구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청구한 내용 말고 뭔가 확실한 게 없으면 청구했다 또 발부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거 특검에 있는 모든 걸 조사하고 엔드 거기다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부 또 못하고 모든 언론에 또 지탄을 다 받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그 새로운 거 몇 개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요. 네, 근데 네. 아마도 나오기는 나온 것 같아요. 언론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최순실 씨가 아까도 이미경 왜 CJ 부회장 스타카드 뭐 이것 때문에 네.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찍힌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무원을 만약에 손을 봐준 게 우병우 전 수석이라면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사적인 무엇을 위해서 공적인 권능을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죄질이 나쁘겠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아마 청구할 것 같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쨌든 좀 모습이 달라진 것만은 분명해요. 저 요번에도 이제 검찰 딱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어느 기자가 또 저 레이저에 당할까 사실 그랬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은 과연 기억들 하시겠지만 어땠을까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청와대에서 포스트 김기춘으로 불릴 만큼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습니다. 언짢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인정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이런 사람이야. 가족회사 다른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시는 마지막 인터뷰를 드리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언제도 모르신다고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또 잘못된 국정 운영이 개입되는 걸 막는 것이 이명수의 역할이죠. 이해파 중장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다닌 적 없습니다. 강령 넣은 적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병우 씨, 잘못한 게 없어요? 국민들이 우습죠. 저렇게 당당하던 우병우 수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는데 아까 김성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없었고요. 역시 그 입에서는 대통령님이 등장했습니다. 하여튼 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 같기는 한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3차 옥중 조사 등등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장미 대선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31일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딱 정확하게 한 달 정도 딱 남은 건데, 이제 그 열기가 점차 하루가 다르게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장미 대선과 관련된 영상이 한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